여기 폴란드에서 온 역사학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성장 비결을 연구하러 왔지만 실제 본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폴란드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점점 늘고 있다는데 대체 이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자국을 비판하며 한국처럼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걸까요? 그녀가 본 한국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발견한 불편한 진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크라쿠프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작은 먼지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라라 비소츠키예요. 저는 크라쿠프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특히 전쟁 후 나라들이 어떻게 재건하는지를 연구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걸으면서 비스와 강을 바라보고 제 나라 폴란드를 형성한 전쟁들과 분열에 대해 생각했었죠. 그 오후 저는 제가 거의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죠. 유튜브에서 비디오들을 클릭하고 있었는데 남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그 이미지들이 제 시선을 바로 사로잡았어요. 아름다운 곡선 지붕을 가진 경복궁,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전통 마을들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예뻤는지만 눈에 띈 것은 아니었어요. 남한은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내레이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일시정지하고 의자에 기대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을 다시 재생하면서 더 주의 깊게 봤어요. 다큐멘터리는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분단을 겪었던 한국이 어떻게 완전한 황폐화에서 단 몇십 년 만에 놀라운 번영으로 변화했는지 보여주었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죠. 폴란드와 남한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파괴되었었어요. 두 나라 모두 2000년 중반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났었죠. 그런데 폴란드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서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앞서 나갔어요.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산업, 교육 개선, 새로운 기술을 통한 놀라운 성장을 설명했어요. 삼성, 현대, LG,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이름들이 한때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나라에서 탄생했어요. 저는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우리도 한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속삭였어요. 이 생각은 며칠 동안 저와 함께 남았었죠. 전쟁 후 나라들이 어떻게 재건하는지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이 발견은 전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례 연구를 간과했을까요? 폴란드와 한국의 비교가 저를 괴롭혔어요. 두 나라 모두 소련의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은 북쪽에서, 폴란드는 전체적으로요. 두 나라 모두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수세기 동안의 침략과 강인함을 통해 형성된 강한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변화했는데 폴란드는 뒤처졌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놓친 비밀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음 주 동안 한국의 경제 기적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어요. 학술 논문, 책, 다큐멘터리. 저는 그것들을 모두 섭취했었어요. 제 동료들은 제 새로운 집착을 알아차렸어요. 엘라라, 며칠 동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저녁, 제 학과장이 저를 책과 출력물로 둘러싸인 채 발견하고 말했어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 노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전쟁 후 회복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요. 저는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변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연구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전쟁 후 회복의 비교 분석, 폴란드와 남한. 제 계획에는 대학 방문,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서울과 그 너머의 문화적 탐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학이 이렇게 야심찬 연구를 승인할까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연구 영역 내에 있지 않았어요. 동유럽, 때로는 서유럽, 이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주제였었죠. 그런데 한국이요? 저는 의심보다 호기심이 더 강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대학 총장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제 제안서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연구입니다. 그는 서명이 있는 제 제안서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그들의 군사기술, 경제전략, 그들은 많은 면에서 독일까지 능가했어요. 우리도 한국이 되었어야 했는데, 다시 그 말이요. 우리도 한국이 되었어야 했다. 그 느낌은 단지 제 생각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당신은 노년층 사이에서 한국의 많은 팬들을 발견할 거예요. 총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성취한 것을 보고 왜 우리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금이 확보되고 총장이 직접 선물한 여권 케이스를 받고 저는 여행을 준비했어요. 매일 밤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있는 고대 궁전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재창조한 국가에 대해 꿈을 꿨어요. 그것과 크라쿠프의 아름답지만 변하지 않는 중세 건축물 사이의 차이는 제 마음속에서 더욱 두드러졌어요. 변화의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가난에서 번영으로, 점령에서 혁신으로, 추종자에서 리더로. 폴란드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이 질문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제 노트북은 이미 테스트를 기다리는 아이디어로 반이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은 정말 길고 피곤했어요. 저는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고 불편한 좌석에 앉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여행했었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온몸이 아프고 머리도 흐릿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치 한국이 세계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방식 같았어요. 천장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너무 높아서 햇빛이 쏟아져 넓고 깨끗한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미소 지으며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놀라운 기술 덕분에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죠. 유럽의 어떤 공항도 이곳에 비교할 수 없었어요. 유럽 공항은 이것에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제 연구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에 도전할 것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서울로 버스를 탔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가로지르는 한강이 도시를 통해 장엄하게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정말 제 숨을 멎게 한 것은 스카이라인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끝없는 유리 타워들, 나무 대신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숲 같았어요. 도로에는 고급 차들이 가득했어요. 메르세데스, BMW, 테슬라 차량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단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70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버스 창문에 손을 대며 70년 만에 폐허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대학가 근처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에 머물렀어요. 짐을 풀고 난 후 저는 바로 제 연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근처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과의 대화였어요. 폴란드 역사학자가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것이 놀랍네요. 우리가 앉자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폴란드도 전쟁 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우리나라들은 매우 다르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들이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은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했어요. 이 학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기회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시스템을 비판했어요. 우리 교육은 너무 경쟁적이에요. 한 학생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창의성이 필요해요.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모두가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자리가 없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자국이 이룬 성과를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었죠. 한국이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개선을 멈추면 우리는 뒤처지게 돼요. 저는 나중에 했던 모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을 들었어요. 다음 날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국은 항상 달려야 한다고 믿어요. 멈추는 것은 패배를 의미해요. 저는 제 노트북에 적었어요. 국가적 신념으로서의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 역사와의 관계가 폴란드와는 달라요. 우리는 뒤를 보고 그들은 앞을 봐요. 일에 대한 윤리는 어디서나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비즈니스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도서관이 자정을 넘어서도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경제학자는 매일 16시간씩 정기적으로 일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집중도가 사람들을 거의 로봇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공장의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저는 이 모든 효율성 아래에 있는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인터뷰로 지쳐서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은 제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대신 숟가락과 포크를 주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성공적으로 먹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반찬을 가져왔어요. 서비스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서비스가 무료 추가 음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유럽에서는 모든 작은 것에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것과는 달랐어요. 이러한 관대함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관광 명소에 대한 조언을 주는 택시기사들, 지하철 이용을 도와주는 낯선 사람들, 언어 문제를 인내심 있게 해결해주는 가게 주인들. 우리는 방문객들이 한국을 사랑하길 원해요. 제가 그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했을 때 한 택시기사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제가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저를 놀라게 한 더 많은 대조를 발견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고대 사원 옆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디자이너 옷을 입고 지하철역을 서둘러 지나갔지만 전통 로브를 입은 승려들은 근처 공원에서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는 명품 브랜드 상점이 가득한 거리를 볼 수 있었고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할머니들이 작은 수레에서 채소를 파는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음식에서도 이러한 대조가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로봇 서버와 디지털 메뉴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골목길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작은 스토브에서 노인 여성이 요리한 놀라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죠. 기술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불하고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심지어 로봇이 배달할 음식을 주문하는데도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지하철은 완벽하게 정시에 운행되었고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작동했어요. 때로는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폴란드에서 온 저에게는 이것이 미래를 방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함께 전통도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의식이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찻집을 방문했어요. 저는 공원에서 휴일 축하 행사 중에 가족들이 노인들에게 깊게 절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한 대학 교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가 준비한 전통 식사를 위해 바닥에 앉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함께 가지고 다녀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이 균형은 저를 매혹시켰어요. 폴란드에서는 우리가 종종 전통과 진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적었어요. 제 노트북은 관찰, 질문, 아이디어로 빠르게 채워졌어요. 한국은 단지 폴란드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나라의 과거가 반드시 그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 수세기 동안의 침략, 파괴적인 전쟁, 빈곤, 분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같은 상태로 머물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동기로 사용했어요. 제가 매일 서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일이나 학교로 서두르는 것을 보고 건설 크레인이 더 많은 타워를 짓는 것을 보며 노인들이 새벽에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폴란드가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부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결단력으로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어디를 가든 저와 함께 했어요. 모든 인터뷰, 모든 식사, 모든 지하철 여행에서 저는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대답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가장 큰 대조는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믿었던 것과 지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사이의 대조였어요. 한국은 단지 제 연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데 폴란드는 더 천천히 움직였을까요? 우리 두 나라 모두 여러 번 침략을 당했었어요. 두 나라 모두 강한 문화와 좋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00년대 중반에 전쟁으로 심하게 피해를 입었었죠.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달려갔고 폴란드는 걸어갔어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역사 선생님들, 경제 전문가들, 기업 리더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요. 각각의 대화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곧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경쟁적이에요. 한 대학 교수님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도 경쟁해요. 우리는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저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자기 자신을 많이 비판하는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불만족이 실제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문제를 봐요. 한 기업 리더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학교, 우리 근무 시간, 우리 주택 비용,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불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폴란드와 매우 달랐어요. 제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자주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어려운 시간을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연료로 사용했었죠. 저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방식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삼성은 단지 일본 회사들만큼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현대는 단지 저렴한 차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급 독일차와 경쟁하고 싶어 했습니다. BTS는 단지 아시아에서 인기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길 원했었죠. 불가능은 없다가 한국에 말하지 않은 모토인 것 같았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노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건설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중년 근로자들은 한국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공부했었죠. 우리는 천연 자원이 없어요. 한 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 국민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교육에 대한 집중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한국인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학교 시스템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학습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영어 학원은 자정까지 문을 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코딩 학교에 다녔습니다. 대학들은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했었죠. 교육은 생존이에요. 한 어머니가 학원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됐어요.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고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육은 국가로서 성공하는 그들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일부인 폴란드는 같은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죠.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인의 성격, 항상 앞을 내다보고 세계 최고가 되길 원하며 자기 비판적이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매우 경쟁적이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추는 폴란드의 더 전통적인 관점과는 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의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매일 친절함을 경험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무료로 반찬을 더 주셨어요. 상점 주인들은 제 구매와 함께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들은 단지 일회성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커뮤니티로서 서로를 지원한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라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전혀 나아가지 않는다. 저는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챘어요. 커피숍에서는 비즈니스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노트북에 타이핑을 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정이 지나도 도서관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눈 한 경제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16시간 일한다고 말했었죠. 처음에는 이 강렬한 근로 윤리가 거의 로봇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나라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계처럼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저는 이 모든 열심히 일하는 것 뒤에 있는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한 후 매우 피곤했습니다. 저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은 제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용히 대신 숟가락과 포크를 주셨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흘리지 않고 먹는데 성공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서비스요. 그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저는 서비스가 무료 추가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동유럽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는 모든 추가적인 것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관대한 정신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택시기사들이 방문할 좋은 장소에 대해 알려주고, 낯선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점 주인들이 우리의 언어 차이를 인내심 있게 다뤘습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이 한국을 사랑하길 원해요. 한 택시기사가 제가 그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했을 때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그들의 성공이 치열한 결단력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의 특별한 조합에서 왔다는 것을 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밀어붙였지만 그들은 또한 서로를 함께 높였어요.
이것은 저에게 제 나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같은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겪어온 것 대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들은 제가 한국을 가로지르는 연구 여행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het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저의 어수선한 책상 위에 황금빛 선을 그렸어요. 종이와 노트, 빈 커피컵이 책상 구석구석을 차지했었죠. 저는 이미 한국에 거의 3주 동안 머물렀고 제 마음은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어요. 서울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제 앞에 펼쳐졌었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자동차들은 넓은 도로를 따라 작은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멀리서는 푸른 산들이 보호하는 팔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예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옛 한국의 전통이 현대 생활과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죠. 김 기사님은 일주일 내내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그의 차에 올라탔을 때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라라 교수님. 마을 여행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준비됐어요. 저는 노트를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있어 피곤했지만 그의 쾌활한 에너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곧 푸른 논과 흩어진 집들의 자리를 내주었어요. 김 기사님은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명소들을 가리키며 훨씬 가난했던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 길은 그저 흙길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차가 없었고 때로는 먹을 쌀도 충분하지 않았었죠. 저는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이 현대적인 나라가 한때 그렇게 가난했다니. 새 아파트 건물들과 고급 상점들을 지나치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나요?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지만 다시 물었어요. 김 기사님은 생각에 잠겨 운전대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은 제가 여행 내내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에게서 들었던 말들과 일치했어요. 한국인의 정신은 이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이데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도로가 굽이치는 곳을 돌자 마을이 나타났어요. 곡선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가옥들이 깔끔한 줄로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담장 뒤로 보이는 위성 안테나도 눈치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박 할머니는 마을을 안내하고 마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로 했었죠. 그녀는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주머니에는 현대식 스마트폰도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폴란드에서 먼 길을 오셨네요. 우리가 집들 사이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박 할머니는 마을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수백 년 된 전통 건물인 그녀의 집을 보여주었는데 안에는 현대적인 가전제품과 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내 손주들은 내가 도시로 이사하길 원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이곳이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마을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사진에서는 집들이 손상되고 사람들이 마르고 지쳐 보였습니다. 더 새로운 사진들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재건된 집들, 포장된 도로들, 새 옷들. 우리는 절대 힘든 시간을 잊지 않았어요. 박 할머니는 가장 오래된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게 해줘요. 저는 그때 폴란드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려운 기억들이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속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아픈 과거를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아이들이 현대적인 교실에서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다채로운 차트와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육이 한국을 변화시켰고 부모님들은 절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추가 연습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를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성공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강점이자 도전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한국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놀고 꿈꾸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후 늦게 저는 언덕 위에 서서 전통 마을과 멀리 있는 인근 도시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쪽에는 고데기와 지붕이, 뒤쪽에는 유리 마천루가 있었어요. 마치 두세 개 또는 2시간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님이 언덕 위에서 저와 함께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는 그의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서 중요한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건설했어요. 그는 제 대답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댁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쉬고 그들이 건설한 것을 즐길 수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나요? 김 기사님은 웃었어요. 그건 정말 한국적인 질문이네요. 우리도 항상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일부일 거예요. 절대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항상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보는 거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변화의 비밀은 단지 경제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일은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풍경이 시골에서 교외로 그리고 도심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각 장소는 한국 이야기의 다른 장을 대표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가장 현대적인 기술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김 기사님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실수도 했어요. 때로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일부 사람들은 뒤처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들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경제 통계나 역사적 날짜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여기에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이었죠. 저는 그 자신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 아름다운 고향 폴란드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것이 많았지만 아마도 한국의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강하게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창문 밖으로 아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이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각 불빛은 일하고 공부하고 창조하거나 내일이 가져올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나타냈습니다.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마지막으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 연구 여행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기한 질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저와 함께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국가들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나요? 그들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나요? 무엇이 일부 사회는 뒤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회는 앞으로 도약하게 만드나요? 한국은 저에게 모든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 나라가 과거의 어려움에 제한되기를 거부할 때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기 위해서요. 내일 저는 짐을 싸고 폴란드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갈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나라의 가능성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요. 그날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이름은 타비쉬 레모라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전투기와 군용 비행기를 연구했었어요. 군사 비행기 세계에서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봤었지만 곧 일어날 일만큼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야를 다루는 주요 기자들을 급히 오라고 불렀었어요. 우리는 이유를 몰랐죠.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대통령이 여러 공군 장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 사진이 있는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F-47을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미소로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첨단 전투기입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죠. 수년 동안 저 같은 사람들은 F-22 랩터 다음에 어떤 대형 전투기가 나올지 추측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림과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차세대 공중 우위 프로그램이나 FAXX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모두에게 공개되었어요. 공군 장군들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는데 왜 F-47이라는 이름을 골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F-47. 이건 이상했어요. F-22와 F-35Z기 다음에 일반적인 숫자 패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주변에 다른 기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옛날 P-47 썬더볼트에서 따온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알아챘었어요. 둘 다 가능했지만 대통령은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름뿐만 아니라 포스터에서 본 회사 로고였어요. 보잉의 로고였습니다. 보잉이 F-47을 만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했어요. 이건 저처럼 군용 비행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오랫동안 로키드 마틴이라는 다른 회사가 F-22부터 시작해서 모든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보잉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은 놀라웠어요. 특히 최근에 여객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F-47의 사진을 응시했어요. 제가 전에 본 어떤 비행기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이상하게 위쪽으로 각이져 있었어요. 조종석 근처 앞쪽에 작은 보조 날개도 있었죠. 전체 기체는 다른 스텔스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날카로운 각이 아닌 부드럽고 유선형의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파리만큼만 보인다고요. 이미 탐지하기 어려웠던 F-22보다도 훨씬 좋아요. 저는 이상한 위쪽 날개 각도가 스텔스 디자이너들을 수년간 괴롭혀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날 수 있는지였어요. F-22와 같은 크기로 보이거나 아마도 더 작아 보였는데도 1.5배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비행기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비행기가 필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저는 예전에 보잉에서 일했던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마도 F-47이 F-22처럼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엔진만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날 수 있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또한 F-22보다 미사일을 더 적게 탑재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F-47은 최소한 5대의 드론 항공기와 동시에 비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전투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F-47 조종사가 그저 한 대의 비행기만 조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휘관처럼 드론 비행기 전체 팀을 통제할 거예요. F-47은 그 센서를 사용해 목표물을 찾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드론들이 더 많은 무기를 운반하고 위험한 비행을 수행할 거였죠. 그날 저녁 백악관을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군용 비행기를 연구하면서 보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F-47은 그저 새로운 비행기가 아니라 공중 전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에서 이것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발표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었죠. 제 이름은 태비시 레모라이고 27년 동안 전투기를 연구해 왔었습니다. 이 순간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F-47의 단 2장뿐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백악관 행사에서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직후 공군 웹사이트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단 2장의 이미지만으로도 이 비행기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속 이상한 모양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혼잣말을 했었죠. 날개는 특이한 각도로 위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조종석 근처에는 카나드라고 불리는 작은 전방 날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에는 이런 게 없어요. 몸체는 다른 스텔스 비행기처럼 날카롭고 각진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새나 바다 생물 같은 자연적인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유려한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개된 공식 문서들을 집어들고 다시 읽었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F-47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은 약 0.1제곱미터였어요. 그것은 파리 크기만 해요. 기존 레이더 시스템은 이렇게 작은 것을 감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F-22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음성 녹음기에 말했었죠. F-22는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났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특이한 날개 각도였어요. 수년 동안 스텔스 항공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날개가 몸체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연결부는 비행기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레이더 반사를 만들어요. F-47 날개의 위쪽 각도는 누구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어요. 비행거리에 관한 주장은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F-22와 비슷한 크기이거나 심지어 더 작아 보이는데도 문서에 따르면 F-47은 7배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경험상 더 많은 비행거리를 얻으려면 보통 더 많은 연료를 담기 위해 비행기를 더 크게 만들거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엔진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으로는 둘 다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더 많은 힘, 더 긴 비행거리, 더 나은 스텔스, 그리고 더 큰 전투 능력.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반복했었죠. 이러한 주장들은 제가 평생 공부해온 물리학의 법칙을 깨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전에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은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이론을 개발했어요. F-47은 F-22처럼 두 개가 아닌 단 하나의 엔진만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것은 훨씬 더 가볍고 연료 효율적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또한 무기고가 더 작을 수 있어서 F-22보다 적은 미사일을 운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문서의 다른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단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F-47은 동시에 최소 5대의 드론 항공기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저는 책장으로 가서 드론 기술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꺼냈어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F-47은 단지 개선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였어요. 그것은 드론이 추가 무기를 운반하고 가장 위험한 위험을 감수하는 작은 공군의 리더가 되도록 설계되었어요. 이것이 특이한 디자인 선택을 설명했어요. F-47은 적 영토 깊숙이 날아가면서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였기 때문에 탁월한 비행거리와 스텔스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목표물을 공격하는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 드론을 보낼 거예요. 저는 모든 정보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사진들, 공식 문서들, 제 메모들, 그리고 역사적 비교들. 저가 일하는 동안 저녁 햇살이 모든 것에 황금빛을 드리웠어요. 창밖에서 새들이 대형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F-47이 드론 파트너들을 이끄는 방식을 연상시켰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더 나은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경이로움이 밀려오는 기분을 느끼며 소리내어 말했었죠. 이것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전한 재고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한 아이디어의 힌트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47은 이 개념의 완전히 실현된 첫 번째 버전인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종이와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눈은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F-47은 단지 새로운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중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더 이상 단순히 비행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만의 작은 공군을 지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다시 그 날렵하고 외계인처럼 생긴 항공기 사진을 보았어요. 그 부드러운 곡선과 특이한 각도는 단지 고급 공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명의 조종사가 인공지능과 로봇 윙맨의 도움을 받아 광대한 거리에 걸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미래를 나타냈어요. 모든 것이 곧 바뀔 거예요. 저는 마침내 책상 램프를 끄면서 속삭였어요. 내일은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분석, 그리고 희망적으로 더 많은 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했어요. F-47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공중 전투를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제 수업 앞에 섰어요. 20명의 젊은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F-47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공중전투의 미래는 혼자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에요. 저는 뒤에 있는 화면에 F-47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인간 조종사가 이끄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팀이랍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 전투기를 연구해 왔었어요. 하지만 F-47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비행기의 더 나은 버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중전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F-47은 항상 최소 5대의 드론 항공기와 함께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마치 늑대무리처럼 생각해 보세요. F-47이 리더고 드론들이 사냥꾼인 거예요. 인간 조종사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요. 대신 위험한 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로봇 비행기 함대를 지휘하고 있었죠.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드론들이 F-47 주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종사는 안전하게 뒤에 머물면서 드론을 앞으로 보내 적기를 찾거나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한 캐릭터만 조종하는 대신 6개를 한꺼번에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F-47 조종사들이 할 일이랍니다. 교실은 조용했었어요. 학생들이 이것이 나타내는 큰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들은 하늘의 기사와 같았어요. 혼자서 위험에 맞서는 용감한 개인들이었죠. 최고의 조종사들은 가장 빠른 반응과 날카로운 눈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F-47을 타면 최고의 조종사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드론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F-47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요. 저는 F-22와 F-47의 나란히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드론이 대부분의 무기를 운반하기 때문에 내부에 많은 무기를 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레이더에 숨어 있으면서 더 먼 거리를 날아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F-47과 드론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드론들은 자체적인 기본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F-47과의 접촉이 끊기면 간단한 임무를 계속하거나 스스로 기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항공기들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어요. F-47은 오래된 전투기보다 훨씬 더 멀리 날 수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것은 드론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날아가는 동안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공군 기지를 방문하고 조종사들과 이야기해 왔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걱정했었죠. 그들은 로봇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행하고 싶어서 조종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조종사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전투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재고입니다. 수업 후 저는 제 책상에 펼쳐진 F-47 이미지들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저는 역사를 통해 전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생각했었습니다. 칼에서 총으로, 프로펠러에서 제트로, 그리고 이제 솔로 조종사에서 드론 지휘관으로. 각 변화는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가져왔어요. 드론 기술이 없는 국가들은 빠르게 뒤처질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도 비슷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F-47은 지금은 미국을 앞서게 했습니다. 저는 제 서류를 모으며 이것이 조종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육체적인 요구는 줄어들겠지만 정신적인 도전은 더 커질 거예요. 여러 드론을 관리하면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집중력과 빠른 사고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투기 조종사들의 외로운 늑대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비행 로봇 무리를 전투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할 거예요. 그리고 F-47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제가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F-47을 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단지 하나의 첨단 제트기의 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명령으로 전체 비행대대를 통제하는 것 말이에요. 하늘 자체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랍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의 거대한 비행기 공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그 건물은 너무 커서 안에 여러 개의 축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밝은 조명이 내리쬐고 파란 유니폼을 입은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바쁜 개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죠. 공기는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났고 기계와 도구의 지속적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래를 만드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를 안내하던 보잉 엔지니어 사라 첸이 말했었어요.
그녀는 공장의 소음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해야 했습니다. 보잉기 F-47 전투기를 만든다는 놀라운 발표 이후 저는 이곳을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거의 30년 동안 군용 비행기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보잉기 2를 맡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비행기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자들 옆을 지나가며 사라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고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2개의 큰 회사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로키드 마틴만이 F-22 랩터와 같은 가장 발전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잉기 F-47로 다시 게임에 복귀했었죠. 저는 특별한 기계를 사용해 F-47의 날개 부분을 만드는 작업자 팀을 지켜보며 멈춰 섰어요. 조명 아래에서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강한 손을 가진 나이 많은 작업자 한 명이 특별한 도구로 모든 측정값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짐이에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전투기를 만들어 왔어요. 1980년대에 F-15 이글부터 시작했었죠. 저는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보잉기 2를 맡게 된 이유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전투기를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잉이 최근 몇 년간 여객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용 제트기 제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군과 해군을 위해 F-15와 AF-A-18 슈퍼 호넷의 새로운 버전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를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는 숙련된 작업자 팀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공장의 다른 부분을 걷고 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F-47의 전면부 실물 크기 모델이었어요. 비록 실제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이전 전투기들과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 형태는 마치 엔지니어가 아닌 자연이 디자인한 것처럼 부드럽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양은 레이더에 보이지 않게 도와줘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본 사라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저는 보잉기 선택된 또 다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전보다 일관되게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매우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었습니다. F-5와 F/A-8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F-47을 몇 대나 만들 거예요?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몇십 대가 아니라 수백 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었어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F-22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F-22에서 일어났던 일과 큰 변화였어요. 정부는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단지 187대의 비행기만 구입했었고 이로 인해 각 비행기가 매우 비싸졌었죠. F-47의 경우 그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비행기를 만들 계획이었고 이는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였어요. 다른 건물에서 저는 제조 로봇을 제어하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을 보았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의 손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정밀도로 부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로봇들은 피곤해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작업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번 정확히 같은 부품을 만듭니다. 보잉은 이러한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수년을 보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F-47을 만드는 계약을 따낸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보잉이 이 놀라운 제트기를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그들은 이전 비행기에 사용된 것보다 가볍지만 더 강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레이더에서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페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모든 부품을 조립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었죠. 첫 번째 실제 F-47은 언제 날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투어가 끝나갈 때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2028년 이전에
첫 번째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2030년쯤에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발전된 비행기에 비해 빠른 것 같았지만 저는 보잉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끔씩만 새로운 비행기를 설계하는 회사들과 달리 보잉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개선해 왔었습니다. 제가 공장 창문을 통해 일몰을 바라보며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비행기 부품들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보잉기 F-47 계약을 따낸 것은 단지 한 회사가 사업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F-47은 그것이 할 수 있는 일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때문에 특별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수,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세대에 걸쳐 자신의 기술을 완성해 온 수천 명의 숙련된 작업자들의 결합된 지식으로요. 저는 떠나기 전에 공장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제가 군용 항공기를 연구한 거의 30년 동안 저는 많은 인상적인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잉에서 F-47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지 새로운 비행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의 재탄생이었어요.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둘러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구로 향하면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왜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는 단지 새로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사라질 뻔한 무언가를 다시 불러오고 있어요. 저는 공장을 떠나면서 제가 본 것에 대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47은 단지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싸우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미국이 전투기를 만드는 방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똑같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국제항공전력 심포지엄에서 제 큰 연설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제 배 안에는 나비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공우주 방위 분석가로 오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저를 긴장하게 했었어요. 호텔방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고 건물과 자동차의 불빛이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경치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F-47 전투기가 우리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F-47은 전 세계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였던 나라들은 이제 서로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옛 적들은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가 단상에 서서 모든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들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F-47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 세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독일은 오랫동안 군대를 작게 유지한 후에 다시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러시아는 잃어버린 많은 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대만과 관련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가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작은 비행기 기호들이 다른 나라들이 전투기를 배치한 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품질 면에서 앞서 있었지만 일부 국가들이 따라잡고 있었어요.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단순히 너무 많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숫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F-47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나 얼마나 멀리 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F-47이 한 번에 적어도 5대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체스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각 나라가 한 번에 한 개의 말을 움직였어요. 이제 미국은 한 번에 6개의 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청중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갑자기 엄청난 불이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총싸움에 칼을 가져오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것은 3가지 종류의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세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첫째,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두를 것입니다. 둘째, 일부는 이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일부는 이 시스템들이 너무 멀리 퍼지기 전에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약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는 그들이 다음 부분을 정말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F-47은 단지 다르게 날지 않아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은 인간 조종사보다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얼마나 빠르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제가 경력을 시작했을 때 스텔스 항공기는 최첨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이었어요. 이제는 로봇 비행기와 함께 작동하는 항공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저는 공중전의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프로펠러에서 제트로, 금속에서 스텔스 재료로, 단일 조종사에서 드론 지휘관으로, 각 변화는 국가들 사이에 승자와 패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이비안 나이라스 박사입니다. 저는 나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네바 전략경제연구소에서 일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거래하는지 지켜봤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저를 많이 걱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다가오는 문제의 분명한 징후를 볼 수 있었어요. 제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을 무시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한국이 모든 주요 발언에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나라가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려는 거예요. 서울, 한국의 수도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4월 2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미국이 나라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날이에요. 관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 부과하는 추가 세금 같은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이 날짜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제가 볼 수 있는 바로는 한국은 유럽과 중국 다음으로 3번째 표적이었어요. 워싱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저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최근에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여러 번 주장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은 이를 한국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었죠. 저는 제 연구에서 같은 단어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무역 적자, 상호 관세, 비관세 장벽, 그리고 규제 압력. 이 모든 멋진 용어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작은 무역 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많은 경제적 압력을 가할 계획이었어요.
제 연구 조교는 미국의 한국 무역 적자가 작년에 약 81조 원이라는 정보를 모았었어요. 그것은 정말 많은 돈이에요.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이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8번째로 큰 무역 적자 파트너가 됐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 현 행정부의 쉬운 표적이 되는데 이들은 미국에 더 유리하게 무역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 했어요. 저는 미국이 중국과 유럽을 어떻게 다뤘는지 지켜봤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들의 상품에 큰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관세를 이용해 미국에 더 유리한 새 무역 협정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관리들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보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이런 접근 방식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모이고 있었고 저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될 작은 배처럼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힘의 경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했었어요. 매일 저는 뉴스를 확인하고 제 연락처들과 이야기했었죠.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도울 방법을 찾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제 연구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죠. 어젯밤 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제 지도와 차트를 다시 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곧 미국과의 우정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제 학생이 물었었어요.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었죠.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이 무역 규칙을 바꾸기로 결정하면 작은 나라들은 아프더라도 종종 적응해야 해요. 그녀는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것처럼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문제를 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다가오는 큰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어요.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려운 협상을 준비하세요. 저는 말했었어요. 미국은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제네바 호수를 바라봤었죠. 오늘 물은 평온했어요. 파랗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한 물도 매우 빠르게 폭풍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나라들 사이의 무역 관계처럼요. 글로벌 무역을 연구한 20년 동안 저는 이런 패턴을 전에도 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속도는 저도 놀라게 했었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내일 저는 서울로 날아가 그곳의 정부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저는 제 연구를 가져가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고 지금 한국은 다가오는 폭풍에 직면하기 위해 모든 힘이 필요했었어요. 이 무역 문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어제 저는 학생들에게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에 한국을 민감한 국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었어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날들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저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한국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아주 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충분히 잘 소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국가 간의 우정을 연구할 때 그 우정이 강한지 아니면 깨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들을 찾아봐요. 이 민감한 국가 라벨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한 우정 중 하나였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주 밤에 누워서 생각했었죠. 이것은 단지 더 나은 거래를 얻기 위한 속임수인가? 아니면 이 국가들이 서로를 보는 방식의 실제 변화인가? 저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부 문서들을 읽을 때 저는 계속해서 동맹균열, 전략적 재정열, 양자 간 신뢰와 같은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국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은 이들이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 같은 우려를 공유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수 있는 바로는 이것은 협력의 기회이자 동시에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에요. FAPFT 마치 당근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막대기로 위협하는 것과 같았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제가 워싱턴의 고위 경제 고문과 대화했을 때였어요. 그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이 행정부는 경제적 영향력과 안보 보장을 교환 가능한 협상 칩으로 봅니다. 이렇게 우정을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루는 방식은 미국이 보통 외교 정책을 다루는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단지 돈과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역 문제, 방위비 분담, 지역 안전 계획이 모두 뒤섞이고 있었어요. 제 연구는 한국이 곧 경제적 이점을 포기하거나 안보 보호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합니다. 국가들이 오랫동안 친구였을 때 그들은 보통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은 다른 영역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역 위협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7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함께 싸웠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왔었죠.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때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양국의 관계자들과 많은 날을 대화하며 보냈었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때 한국 관계자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미국 관계자들은 그들이 단지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공정함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제 친구는 말했었어요. 우리는 이 우정의 규칙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규칙을 바꾼 것 같아요. 그가 말할 때 저는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위치한 곳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집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강력한 국가들 근처에 있어요. 한국은 항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우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만약 그 우정이 무역 논쟁으로 약해진다면 한국이 느끼는 안전감이 바뀔 수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 신호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 경고 신호들을 보고 있었고 그것들은 저를 크게 걱정시켰습니다. 제 한국 동료들 중 일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관계가 한번 변하면 이전과 정확히 같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무역 문제는 지루하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상품이 미국에서 높은 관세에 직면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덜 팔 수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 손실과 한국 가족들에게 더 어려운 시간을 의미할 수 있었죠. 동시에 한국의 미국 군인들과 군사적 보호가 무역 거래와 연결된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이 국가들 간의 오래된 협정들을 검토했어요. 그 단어들은 우정, 공유된 가치, 함께 일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새로운 언어는 모두 거래, 이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변화는 좋은 친구들이 갑자기 모든 호의와 모든 빚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나게 해요. 우정 자체가 그 계산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국가들이 오랜 우정을 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먹구름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난달 저는 연구를 위해 키이우로 여행했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문제와 관련된 어떤 것도 거기서 찾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다른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팀이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라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보였지만 이 소식을 나눌 때는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평범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심에는 2명의 북한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었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국제관계의 세계에서는 작은 문제들이 빠르게 큰 문제로 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음 사흘 동안 키이우에서 정부 관리, 외교관,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었어요. 제 노트에서 저는 특정 문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포로들, 러시아의 반대, 그리고 미국의 협상 입장. 이 단어들은 제가 이 포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 상황은 북한,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복잡한 삼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군인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북한의 친구로서 아마도 이 문제에서 그들을 지지할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분쟁에서 미국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바뀔 수 있었어요.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 때문에 이 포로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에 강력하게 싸우고 만약 미국이 평화회담 동안 러시아의 편을 든다면 한국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호텔방에서 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워싱턴에 있는 제 연락처 중 한 명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유럽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후 매우 화가 났었어요. 라고 메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걱정하게 했었죠.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에 대해 화가 났다면 한국의 관여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어떤 도움도 미국과의 무역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독립광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크라이나 국방관리를 만났었습니다. 바깥 거리는 조용했지만 카페는 따뜻했고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그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는 한국이 의료용품과 식량 원조를 보냈지만 무기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러시아나 북한을 너무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었어요. 미국과의 무역 문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포로들, 러시아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별개로 보였지만 그것들은 퍼즐 조각처럼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회복 중인 병원을 방문했었어요. 한 젊은 남자는 한국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장비로 훈련받았다고 말했었죠. 그들의 기술은 좋아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하는 방위 산업이 이 복잡한 그림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이 세계 각지에 더 많은 군사 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그들은 미국 회사들과 경쟁합니다. 이것은 무역 긴장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가 대리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연구 일지에 적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사용하여 다른 문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무역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포로 문제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와 한국 모두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게 이 연결된 압력들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필요, 안보 우려, 그리고 국제관계를 한 번에 균형 잡아야 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역협정과 관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루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건조한 경제 용어들 뒤에는 국가 간의 실제 관계, 실제 일자리,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에 갇힌 실제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연결은 이미 복잡한 상황에 또 다른 층을 추가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게 앞으로 몇 달은 이 혼란스러운 물속을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바르샤바에 다녀왔는데 예상치 못한 것을 봤어요. 저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온 새로운 군사 장비로 훈련하는 것을 지켜봤었어요. 그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배달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유럽에서 빠른 배송과 현지 생산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연구센터의 제 팀에게 말했었죠. 이런 속도는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제조업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2022년 8월에 한국에서 K2 탱크를 주문했었습니다. 그해 12월까지 탱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었어요. 불과 2년 반 만에 180대 중 98대의 탱크 54%가 폴란드에 배달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빠른 거예요. 이것을 노르웨이가 독일 러파드 탱크를 경험한 것과 비교해 보세요. 주문 후 노르웨이는 2026년까지 첫 탱크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 탱크는 2031년까지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9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한국 파트너들은 몇 달 안에 최신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주문 후 1년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유럽 파트너들은 몇 년이 걸립니다. 라고 말한 기자회견에 있었어요. 이건 한국 공장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제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었죠. 유럽은 자국의 무기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 12,261조 원이 들어갈 유럽연합의 재무장 계획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계획은 유럽 국가들이 먼저 유럽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시장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에만 판매하고 있지 않았어요. 중동에서 최근 일하는 동안 저는 한국 무기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는 이라크에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UAE는 청궁2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에 4.6조 원을 지불했었어요. 이건 한국 기업들에게 큰 승리였습니다. 제 모든 연구 보고서에서 저는 같은 한국 무기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봤었어요. K9 자주포, K2 탱크, 그리고 FA-50 경공격기. 한국은 이 무기들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이미 긴장된 시기에 미국 무기 회사들로부터 사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이유를 발견했었어요. 첫째, 그들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경쟁사들보다 낮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공급망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무기를 매우 빠르게 배달할 수 있었어요. 셋째, 한국 정부는 이 회사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판매하도록 돕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 판매 성공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모든 무역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업을 잃고 있었고 이것은 무역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위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 모두 한국이 매우 빠르게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선수가 되었다는데 동의했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탱크로 훈련하거나 중동 국가들이 미국 것 대신 한국 미사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는 미국 방위산업체들을 걱정시키고 있었어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산업회의에서 저는 한 미국 임원이 한국인들은 가격을 낮추고 배송 시간에서 우리를 이기고 있어요. 뭔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매주 저는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저는 말레이시아가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필리핀이 한국 해군 함정을 주문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이 패턴은 분명하고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무기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은 위험을 수반했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무역 긴장이 이미 높을 때 방위산업 계약을 한국에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르샤바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다음 주에 서울로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정부가 이런 경쟁 압력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들의 방위산업 성공은 돈을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이 내릴 선택들은 무역과 방위산업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체 안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 순간이지만 조심스럽게 처리한다면 기회로 가득 찬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았어요.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본 후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세계 무역과 안보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저는 워싱턴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발표를 했었어요. 높은 천장과 광택 있는 나무 테이블이 있는 웅장한 회의실에 서서 저는 미국이 무역 논의에서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위원회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미 제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저의 모든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3가지 가능한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미래에서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 있어요. 그들은 미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수출입 규칙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미국 제품이 그들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현재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규제를 변경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높은 세금 없이 미국 고객에게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미국을 군사 동맹국이자 보호자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저는 작년에 서울 외곽의 작은 전자공장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김 사장님은 자랑스럽게 저를 안내했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이 사업을 일구어 왔어요. 라고 그가 말했었죠. 한국이 무역 규칙을 너무 빨리 바꾸면 김 사장님의 사업처럼 미국 기업과의 갑작스러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가능한 미래에서 한국은 유럽 국가들처럼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제품에 자체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또한 방위와 안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함을 보여줄 수 있지만 미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었어요. 지난달 제네바에서 한국 외교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우리는 약해 보일 여유가 없지만 미국의 지원을 잃을 여유도 없어요. 라고 비밀스럽게 말했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눈은 걱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은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미래가 저를 가장 걱정하게 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일 수 있었습니다. 두 큰 나라 모두 한국이 자기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과 무역을 해야 했지만 보호를 위해 미국이 필요했습니다. 두 방향으로 끌려가면 한국은 어느 나라 편에 설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을 분석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제 연구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전략적 자율성,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경제적 주권,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 그리고 안보 의존성,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가 필요함. 한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균형 잡아야 하는 전환점에 있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데 성공한 것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성공적이었는지 연구했었어요. 그들은 좋은 가격에 훌륭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급 문제 없이 제품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부는 기업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한 똑똑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봄 수출용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있던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었어요. 작업의 규모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강철 부분을 들어 올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프로젝트 관리자는 우리는 18개월 내에 배달을 약속했어요. 미국과 유럽 경쟁사들은 같은 작업에 36개월을 요구했어요. 라고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함께 나눠 먹는 전통적인 해산물 점심과 그들이 조립하고 있던 첨단 기술 사이에 대조해 놀랐어요. 문화적 전통과 기술 혁신의 이런 균형이 한국 산업 성공의 핵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역 분쟁, 동맹 관계의 변화,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방위 산업의 경쟁에서 오는 압력이 모두 한국에게 한꺼번에 닥치고 있었어요. 마치 완벽한 폭풍 같았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내릴 결정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는 동아시아 지도를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의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과의 물리적 근접성은 그들의 선택을 형성하는 지리적 현실을 강조했어요. 노란 책상 램프가 지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든 그들은 어려운 타협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경제력, 안보 필요성, 그리고 산업적 강점이 모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변화할 때 국제관계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몇 주간의 집중적인 연구 후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스위스 알프스에서 하이킹을 했었어요. 삼봉구리에 서서 계곡을 가로질러 먼 봉구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국제관계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만의 지형을 가진 산이고 무역, 외교, 그리고 공유된 이익의 계곡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글로벌 무역을 연구한 20년 동안 저는 이 상황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들은 경제적 압력과 안보 필요 사이에서 미국의 요구와 자국의 국가 이익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 한국 재무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가 창문에 빗방울 소리를 내는 조용한 서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제게 인상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종류의 나라가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이 상황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정책을 넘어 관세와 무역 적자를 넘어
이것은 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그들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재형성할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사건들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었어요. 오랜 파트너십이 약해질 수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온 국가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강하고 독립적이거나 전통적인 동맹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어요. 제가 제네바의 사무실에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밤이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의 호수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물 위의 빛의 잔물결처럼 앞으로 몇 달 동안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내려질 결정들은 전 세계에 잔물결을 보낼 것이었고 세대 동안 지속된 무역과 안보의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미래의 학자들에 의해 전환점으로 연구될 것이었어요. 경제적 힘, 안보 문제, 그리고 산업 경쟁이 결합되어 국가 간의 오랜 관계를 재형성할 때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중요성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